중에 나는 평생 동안 헛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한 적도 없다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헛소리에 노출되고 헛소리를 생산해내고 있죠. 친구와 동료들이 자동차나 최신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때면 나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어색하다. 내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말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되게 개소리다. 다시 말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1년 360일 남에게 항상 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혹하기 좋은 이른바 개소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예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유학 시절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해보려고 했는데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만드는 말로 종종 쓰인다는 거죠. 보통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많이 애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 대리,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언뜻 들으면 긍정의 단어들만 붙여놔서 좋은 뜻인가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어물적 문제 상황을 넘기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좋은 말로 포장시킨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건지 과정이 좋으면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인 건지 심리학자들로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들죠. 그만큼 우리가 혹하기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만큼 특히 우리 사회가 단체로 혹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자는 MBTI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MBTI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격 테스트일 것이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MBTI 설문지를 완성하고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 89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MBTI를 활용 중이다. 하지만 MBTI가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닌데다 오락실 게임용으로 고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떤 검사일까요? MBTI에서는 응답자를 내향, 외향, 직관, 감각, 감정, 사고, 인식, 판단 이렇게 각각의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가지 심리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성격 검사인데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냐면요.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MBTI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애 상대를 매칭할 때 MBTI를 고려하는 소개팅 앱도 생겼고요. 한 여행사에서는 MBTI 유형별로 여행지를 추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란에 MBTI를 필수로 기재하는 회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MBTI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우려합니다. 사실 MBTI는 우리 인류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남용하고 있는 검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머나, 예전에 ENTP였는데 지금 ISTJ예요. 어머나, 사람 확 바뀌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MBTI가 왜 자꾸 바뀔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MBTI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교수님, 우리 회사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내향적인 것 같아요. I로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의 말을 주로 경청한다에 예스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분이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회사의 전무님들은 다 E예요. 외향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전무님 정도 된 분이 주도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의 질문에 예스를 합니다. MBTI가 왜 자꾸 바뀌냐고요? 지난 3, 4년 동안의 나의 사회적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에 철저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저자가 이건 오락실 게임용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사실 MBTI는 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1940년대에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캐서린 쿡 브릭스가 자기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를 위해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개념론을 공부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런데 예스하는 사람, 이런데 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 라고 하면서 일종의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사회적 다양성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M과 B가 바로 딸과 엄마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행동이 다른 방식의 피드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재밌게도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숫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나는 숫자를 다루고 있는데 결과는 풍선으로 나오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게임이에요. 갑자기 내가 곡괭이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월드 곡괭이질 랭킹이 나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식의 형태로 정보가 결과가 나온다? 재밌죠. 게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게임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홀딱 빠지게 만듭니다. 전 국민을 독수리 타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줬던 건 뭘까요? 한매 타자 게임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자판을 외워야지 라고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게 아니죠. 오로지 국민들이 했던 건 베네치아가 침몰되는 걸 막았던 것뿐이에요. MBTI 역시 나는 문항에 답을 했는데 결과가 4개의 철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주죠. 그래서 더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을 하고 살았는가 정도에 대한 반추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상의 맹신은 위험합니다. 과몰입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개소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유형의 개소리를 구별하는 데 요영한 단서를 고안했다. 그리고 개소리의 꾀는 파리지수라는 명칭을 붙였다. 우리가 영화나 웹툰에 별점을 매기듯 저자는 개소리의 심각성에 따라 개소리의 꾀는 파리지수라는 표현을 하며 이걸 고안해 1마리에서 3마리까지 파리의 등급을 부여했죠. 개소리가 강력할수록 파리가 더 많이 꼬이잖아요. 지독한 배설물일수록 파리떼가 더 꼬이는 걸 같은 이치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개소리에 꿰는 파리지수는 사용도 간편합니다. 무해하지만 신념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듣는 이의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개소리는 파리 1마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겨. 바로 이런 말들이 1마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리둥절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소리는 파리 2마리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는 타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믿음과 파괴적인 결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 히데의 무능 장군의 대표적 인물 무타쿠치 레냐입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생소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무타쿠치 레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패망을 앞당긴 무능 오브 무능의 대명사로 불리죠. 자, 그러면 얼마나 무능했냐?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된다. 그중 그가 한 가장 유명한 희대의 명언, 즉 망언은 전쟁 중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이 말의 의도를 들으면요,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주변에 푸른 산이 많지 않냐?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길가에 널린 풀을 뜯어 먹으며 진격하면 된다. 말 그대로 개소리 오브 개소리를 남겼죠. 이게 왜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가 됐냐면요. 부대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독초를 먹고 죽거나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를 만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야 되겠죠.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아마도 개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주로 달갑지 않은 영양을 제거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애당초 그 영양을 생성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몇 초면 생성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고 입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개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소리는 우리의 기억, 태도와 신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개소리는 단 몇 초면 입 밖으로 나오죠. 즉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는 데는 수천 배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그 수많은 내용이 잘못된 기억이든 잘못된 정보든 한 번 믿게 되거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실험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생한 이 참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약 6배에 이르는 인명을 앗아갔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발단은 개소리 때문이었다. 아마도 20세기에 탄생한 숱한 개소리 중 가장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입니다. 그가 했던 운동 중에 제사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 수확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4가지 해충을 박멸하자는 운동이었죠. 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였습니다. 쥐, 파리, 모기는 전염병을 옮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해충의 참새는 안 어울리지 않나요? 여담에 의하면 마오쩌둥이 농촌에 시찰을 갔다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보고 분노해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참새가 흉작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무언가를 해충이라 부르고 그러니 해충이니 제거하면 곡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 공무원과 학생을 포함해 중국인 수백 수천만 명이 농장과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당시 약 430만 마리 이상의 참새가 중국 전역에서 사라졌다고 추정되죠. 참새는 곡물을 쪼아 먹기도 하지만 농작물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곤충과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천적인 참새가 사라졌으니 메뚜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모든 농가 밭이 눈에 띄게 황폐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발된 생태계 불균형은 곧 인류 역사상 최대 기근으로 이어졌죠. 당시 약 3,600만 명에 이르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갑니다. 별 생각 없는 리더의 한마디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이러한 참사는 우리 인류사에 앞으로도 언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많은 개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개소리가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개소리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고 명백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자신은, 즉 나 자신은 개소리를 잘 탐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꾀꾸라는 단어를 5번 외쳐보세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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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5번 더 할게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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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꾀꾸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참을 갸우뚱하면서 곤충 혹은 동물 이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건 그냥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10번 반복해서 외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허위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남을 속이는 잘못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고방식은 개소리 취약성에 어떤 역할을 할까? 아마도 개소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고 기반 오류는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는 것이다.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유나 이론이다. 반면에 증거는 믿음이나 진술이 진실이거나 타당하다고 뒷받침하는 정보와 사실이다. 저자는 우리가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리에 취약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자로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거와 증거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논거를 논리적 사고로, 증거를 과학적 사고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혼동한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말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가끔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 꽤나 논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믿을만 하겠네. 저는 이런 말을 옆 테이블에서 하는 걸 들으면 당장 그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참견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많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훌륭한 시인들이 모두 술고래인데 나도 술고래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개소리입니다. 보통 개소리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는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훌륭한 시인이 모두 술고래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아예 말의 전제 자체를 한 번쯤은 제대로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전제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증거를 찾아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 없이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람은 뛰어난 화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성마르고 까칠해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죠. 김상욱 교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소년? 물리학자가 아니라 물리소년?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기존 지식이나 사실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과 수사에 유리하죠. 덕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소리에 쉽게 혹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사고 과정에는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게다가 이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 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교묘하게 인지적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견을 가리킨다. 시장에서 쇼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함유량 20%라고 적힌 요구르트보다는 지방 함유량 80% 감소라고 적힌 요구르트에 더 쉽게 현혹되어 이걸 쇼핑카트에 넣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심지어 착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모두 합쳐 프레이밍 효과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프레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레이밍의 효과를 가지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멍청해서 개소리에 당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개소리는 사람들의 사고를 불완전한 정보에 집중시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시켜 기만적인 인지적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